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 충격으로 또 하락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월과 2월에 이어서 3월마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3%대 물가가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하락해서 시장이 또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었고 연동성 지수 빅스도 크게 오르고요. 여기에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뒤로 밀리면서 10년물 국채금리 4.5% 저항마저도 쉽게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달러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3월 FOMC 의사록만 봐도 인플레이션을 두고 연준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면서 또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총선으로 하루 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휴장 전에 국내 증시 여러 이벤트들을 앞두고 움츠러드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이제 오늘은 미국 물가라든지 FOMC 의사록 거기에다가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화할 이벤트들 많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 이게 뭐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말은 아니고 바로 세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부부와 자식 간에도 돈이 오갈 때는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이자나 세금을 꼭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지 콕콕 절세 전략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국내 증시가 총선으로 하루 쉬어가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기다리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금 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경기 비관론도 고개를 들면서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0.95%, 다우가 1% 넘게 하락했고 나스닥도 0.84%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2.57% 하락하면서 4대 지수 중에는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섹터 보시면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빨간불을 켠 거 확인이 가능한데요. 역시 금리에 민감한 리츠, 즉 부동산 섹터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는 원자재 그리고 금융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섹터 안의 주요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66%, 71% 하락했고 애플이 1% 넘게 하락한 반면에 엔비디아는 시장이 밀리는 와중에도 1.97%,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자체의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AI 붐으로 1분기 매출이 급증했다는 TSMC 소식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TSMC의 주요 공급처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이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섹터 다른 종목들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엔비디아와 함께 메타도 0.57%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일라이릴리도 0.63% 올랐습니다. 다만 앞서 sek터에서 짚었듯이 헬스케어 섹터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2.83%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다리던 물가지표 CPI 결과입니다. 헤드라인 CPI 전년 동월 대비 3.5%, 전월 대비로는 0.4% 각각 오름세 보였습니다.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전월 대비로도 0.4% 올라 월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석 달 연속 0.4%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주거비 등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이 특히 오르면서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서비스 물가 둔화가 확인돼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한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분석입니다. 안 그래도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 인플레 지표까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의 충격이 더 컸습니다.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지고 2차례 인하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희박해졌고요. 첫 금리 인하 타이밍도 9월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CPI 발표 이후에 국채금리도 치솟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5%대까지 올랐고요.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도 4.9%대까지 오르면서 심리적 저항선을 모두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로 금리 인하 시기가 밀리면서 달러 가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 152를 훌쩍 넘으면서 달러 가치가 엔화 대비 3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5선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1%대 오르면서 배럴당 86달러 선에 브렌트유도 하루 만에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위험자산, 안전자산 너나 할 것 없이 오르다가 CPI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차분해진 모습입니다. CPI에 이어 오늘 밤엔 PPI 발표 그리고 유럽의 기준금리 결정까지 살펴보시면서 글로벌 전략에 수정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신드롬 속 빅테크 거물들이 선두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새로운 칩부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AI 모델까지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하나씩 들여다보죠. 먼저 인텔 새로운 자체 칩 가우디 3를 선보였습니다. 엔비디아를 콕 집어 언급하면서 자사 제품이 효율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전력 효율은 2배 이상 높고 AI 모델을 1.5배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같은 날 구글도 자사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훈련시키기 위한 V5P 텐서 처리 장치를 정식 출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자체 개발한 서버용 CPU 악시온도 공개하면서 AI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질세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대대적인 대일본 투자 계약을 내놨고요.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 개발도 치열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오픈 AI와 메타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추론이 가능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곧 선보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빅테크들의 경쟁에 불이 붙는 모습인데 그야말로 인공지능 춘추 전국시대란 표현이 제격이네요. 올해 비트코인 급등세의 주역을 꼽아보자면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겠죠. 미국이 승인하면서 랠리에 불을 지폈는데 이번엔 더 큰 녀석이 온다고 합니다. 바로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달 중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또 아시아에서는 첫 사례가 될 텐데요. 앞서 지난 1월 미국 당국의 승인 이후 현재까지 누적 자금 순유입액은 우리 돈 17조 원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뭉칫돈이 굴러 들어오고 있는데 홍콩도 승인하게 되면 부동산과 주식시장 불황으로 표류 중인 중국 자본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과 비교해 16.5% 급증했는데요. 무려 25조 원에 달했습니다. 3월만 놓고 봐도 8조 원을 돌파하면서 35% 가까이 껑충 뛰었고 2월과 비교해도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 같은 실적 덕분에 TSMC 주가 한때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TSMC 최근 미국으로부터 우리 돈 16조 원에 육박한 역대급 지원금을 받았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투자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하고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의 세 번째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외국인 직접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거침없이 몸집을 불리면서 선두구치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테슬라, 인도에서 해답 찾기에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인도로 날아갈 예정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 만남을 갖고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지난해 6월 모디 총리와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죠. 양측 모두 현지 투자에 적극적이었지만 수입세를 두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왔는데 최근 인도 정부가 한 발 물러나면서 엉켰던 매듭이 풀리며 부랴부랴 시장 진출 준비에 박차를 가는 모습입니다. 냉랭한 전기차 시장과 더불어 중국의 저가 전기차 총공세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테슬라인데 인도 카드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총선으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늘장 열리기 전에 그동안 어떤 이슈들이 나왔었는지 화요일장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태양광 및 전기차 분야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방중 일정 동안에도 옐런 장관은 넘쳐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중국이 녹색 에너지 수출 분야에서 저가 공세를 계속할 경우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10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미국 산업계가 황폐화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옐런 장관의 경고에도 산업설비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미중 갈등이 한 차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소식에 화요일장에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렸는데요. SDN이 3거래일 만에 24%대 급등했고요. 대명에너지가 15% 올랐습니다. 이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11.97% 상승했고 코미코와 S에너지가 각각 4%대, 3%대 뛰었습니다. 최근 로봇주에 다양한 호재들이 쏟아지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책 모멘텀도 나왔는데요. 정부가 상반기 중에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80%로 올릴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첨단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로봇 산업 부품 국산화율이 44%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2배 가까이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사격에 나서는 것이죠. 또한 그동안 로봇이 전통 제조업에만 주로 쓰였다면 이제는 로봇이 AI와 5G,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우리나라도 로봇 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한국 로봇 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발언도 화제가 됐습니다. 로크웰 오토는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한국 기업과 신사업 분야에서 제조 혁신 사례를 축적하고 또 한국 유망 벤처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소식에 로봇주들이 올랐습니다. 두산이 3.41% 올랐고 또 TPC 글로벌이 2.36% 뛰었습니다. 이외에도 PJ전자와 휴림 네트워크스 그리고 아즈네스텍이 1%대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9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관광 수입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2월에 관광 수입은 22.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과 대비해 77%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외국인 관광객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 매출 성장세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클래시스의 올해 의료 장비 매출은 작년 대비 21% 늘어나고 또 원태기 매출은 지난해 대비 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 JCC 메디칼이 10% 가까이 올랐고 또 파마리서치가 7.0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TNL과 비올이 5%대, 원택이 4.45% 상승했습니다. 한동안 부진하던 제약바이오주도 반등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 연구학회가 진행되면서 여러 모멘텀들이 나오고 또 제약바이오주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먼저 Y바이오로직스의 경우 AACR 학회에서 면역항암 연구 결과를 포스터 형식으로 공개했고 또 이외에도 신라제는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연구 결과를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공개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1분기에도 실적 순항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상위 제약사는 대부분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의약품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성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보면서 의약품 수출이 엔데믹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화요일장 마감 상황 살펴보면 강스텐바이오텍이 골관절염 임상 일상 결과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16%대 올랐고요. 또 S바이오메딕스가 6%대 뛰었습니다. 또 알테오젠은 MSCI 편입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6.72% 상승 마감했고 소식이 나왔던 Y바이오로직스가 4%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나요? 총선 하루 전이었던 화요일 우리 시장 분위기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총선 결과 그리고 미국의 3월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 결과는 모두 나왔고 글쎄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일단 전 거래일부터 복귀합니다. 양시장 전강 후 약의 패턴을 그렸습니다. 상승폭 모두 반납하면서 파란불을 켰는데요. 코스피가 0.46% 조정으로 2,705선까지 밀려났고 코스닥도 0.14% 약세 860선 아래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죠.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기조를 이어왔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1,372억 원 매도 5위, 개인도 129억 원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기관만 홀로 1,247억 원 사자 포지션 잡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14억 원, 기관이 295억 원 매도 5위 기록했고 개인만 홀로 468억 원 순매수 집계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눈치 보기 장세 속의 대형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1% 가까이 상승했지만 삼성전자가 1% 넘게 조정을 받았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등 2차전 지주 낙폭 과대의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가 하루 만에 상승률을 반납하고 각각 1.94%, 0.46% 낙폭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도 3.82% 하락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여기서는 일부 종목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테마에서는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약했지만 알테오젠이 5월 MSCI 편입 기대감에 6.72% 급등했습니다. 종가 17만 3,200원이었고요.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는 리노공업과 이오테크닉스가 강세 보였는데 특히 이오테크닉스는 미국 반도체 회사와 유리기판용 드릴러 공급을 논의 중이란 소식에 5% 가까운 시세를 냈습니다. 25만 1,500원에 마감됐습니다. 지금 지수는 눈치를 보고 있어도 환율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원 70전 오른 1,354원 90전, 환율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연고점을 또 한 번 갈아치웠는데요. 3월 CPI 쇼크로 달러 인덱스가 올랐기 때문에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하루 쉬고 온 우리 시장 부담감이 상당해졌습니다.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6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고 총선에서는 범야권의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지난 2000년대 이후에 총선 이후 주가를 쭉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이슈가 없다면 대체로 총선이 끝나고 한 달간은 약세장이 펼쳐졌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감세 등이 사실상 물 건너갈 확률이 높아서 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믿을 건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와 관련한 테마들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죠. 이 가운데 현지 시간 9일엔 인텔이 최신 AI 가속기 가우디3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네이버와 협업 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텔은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에 인텔의 AI 반도체 적용을 확대하고 네이버 인텔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혀 오늘 장에서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버를 비롯해서 AI 가속기 관련주들 체크하시고요. 또 삼성전자가 이달 중에 9세대 낸드 플래시 양산 계획을 밝혀서 이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범용 인공지능 AGI의 성장을 또 한 번 강조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각각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 막대한 금액을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GPU나 NPU, 메모리 반도체 등 제조사들의 가격 결정력과 협상력이 올라간다며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저전력 반도체와 주문형 반도체 라인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높은 HBM 지배력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 AI 하드웨어 가속기, 칩 디자인 하우스인 가온칩스 등의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해서 IT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AI 모델을 만들고 또 조정할 수 있는 IT 사업자인 삼성 SDS와 현대 오토에버 등도 수혜를 전망했습니다. 지금 시장에 처한 환경은 안 좋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압승과 미국의 뜨거운 인플레이션, 이걸 시장이 얼마나 크게 받아들일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또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지금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였잖아요.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그 충격을 좀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네요. 국채 수익률도 지금 4.5%를 다시 돌파했더라고요. 예. 그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0.1% 포인트씩 조금씩 다 높은 그런 정도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보다는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드는 쪽이라서 시장에 압박을 준 것 같습니다만. 국채 수익률 급등세나 달러 강세에 비하면 그래도 뉴욕 증시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아마 미국의 국채 시장에는 이틀 사이에 걸쳐서 뭔가 대형 블록딜이 2번이나 있었다고 들리는 걸 봐서는 그러니 어제 말고 그 전날은 대형 이렇게 국채 선물 매수세 그러니 이제 금리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가 아마 CPI 발표 이후에 미국채 수익률 차트 보시면 그게 정상적인 거래로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전날 대량 매수했던 세력들이 지표 보고 그냥 이번엔 잘못 짚었다 해서 그냥 꺾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달러엔 환율이 152엔을 훌쩍 올라선 거는 또 놀라운 일입니다.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네요. 예. 우리 지금 NDF 시세로 봐서는 오늘 한 64원 정도, 1,364원 정도로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증시가 오늘 소화할 게 많죠. 그러게요. 녹록지가 않네요. 옵션 만기에다가 총선 결과를 갖다가 시장은 또 어떻게 해석하려는지 옵션 만기도 겹쳐 있고. 과거에는 어땠어요? 역대급으로 봤을 때 어떤 정치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땠나요? 일단 뚜껑 열고 나서 한번 보시죠. 미리 얘기했다가 다 틀리잖아요. 요즘.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에파리서치 한영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뉴욕 증시 상황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중요한 지표 발표, 이제 물가 지표인 CPI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좀 상회한 모습들을 보였었고 이제 품목별로 보면은 여전히 좀 주거비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거비랑 이제 가솔린이 조금 CPI 상승을 좀 많이 이끌어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쉘터랑 가솔린 상승이 전체 품목의 이제 절반 이상을 좀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거비는 좀 꺾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좀 특이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자동차 보험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자동차 보험료 인상분이 크게 좀 기인을 했었고, 사실 이 부분은 PC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 PC 발표는 좀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제
중고차랑 신차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인플레가 지금 혼조는 이루고는 있지만은 지금 자동차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락 기조는 어느 정도 좀 실마리는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쉘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3개월 연율로 보면은 하락 기조는 맞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단발성으로 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PC까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네네. 일단은 이번 달에 나온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금리 인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PC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좀 있었잖아요. 예. 네, 어제 새벽 2시쯤에 있었습니다. 근데 국채 금리가 어제 18bp 정도 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첫 번째 슈팅이 나왔던 때는 이제 CPI 발표하고 나서 그때가 가장 많이 상승을 네.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새벽 2시쯤에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수요가 많이 좀 부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시에 국채금리 차트를 쭉 보시면은 갑자기 또 확 튀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안정화를 찾으면서 일단 그 고점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금리가 아직 인하할 기조가 보이지 않네라는 것 때문에 좀 국채 입찰에 대한 좀 수요가 부진하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번 주 좀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3월 CPI만 보더라도 3% 고착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6월 달에 미 연준 금리 동결할 확률이 하루 전만 해도 43% 정도인데 지금 83%까지 높아졌다면서요. 네, 지금 가장 그 12월까지 보시면은 이제 475에서 500 사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2번이냐 3번이냐 뭐 이 차이이기는 한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네. 3번 하는 게 33.9%고 2번 하는 게 이제 33.4%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동률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은 6월이 좀 변곡점이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는 사실 6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지금 81%까지 좀 높아지기는 했는데 6월 PC 발표하고 나서 고용지표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네네. 좀 남지 않았습니까? 딱 2개월 남았습니다. 6월 12일 날 여지니까. 네. 그러면은 그 중간에 발표하는 PC라든지 고용지표가 한번 판을 바꾸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기 이제 국채 수익률이 뭐 4.4인가 했더니만 4.4는 가볍게 올랐었고 4.5%. 이제는 4.5. 4.5라고 하는 네네. 네, 또 4.5는 또 4.4하고는 느낌이 다른 네. 그렇죠. 또 이제 라운드 넘버 4.5 약간 중간 마디 이 숫자를 올랐었고 달러 인덱스는 105 저항선을 갖다가 올랐었고 거기 비해서 이제 지수는 물론 러셀 2000은 2.5% 넘게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는데 네. 엔비디아가 이 와중에 2%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뭐야? 이게 1.65% 하락. 그래. 뭐 AMD라든지 다른 반도체 다른 관련 거는 종목들은 좀 조정받고 있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지수 낙폭을 줄이는데 기여를 했는 셈인데 네네. 이제 엔비디아까지 무너지면 이제 진짜 아찔해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역으로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어떤 지금 자막에 나오는 저런 상황, 엔비디아 오르는 대신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머지 반도체 때문에 그거 했다. 아무래도 결국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반도체주 사주느냐 마느냐 달렸다 봐야겠죠, 우리는. 그렇죠. 사실 근데 엔비디아 수요는 저는 꺾이진 않을 거다라고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 네. 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제인가 이제 총선이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쉬어가는 장이었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엔비디아 GPU 보유 수량에 대해서 이제 좀 정정 체크를 좀 한 트윗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가장 많습니다.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한 21,400개 정도 되고 1위이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16,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그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LLM 기반으로 그러니까
챗GPT에 대항하는 건데 네네. 이거를 훈련을 시키려면 이제 엔비디아 GPU가 이제 30만 개 정도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 말이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은 네. 그러면은 지금 LLM 기반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결국에는 GPU가 필요한 건데 네, 이번에 인텔이 가우디 3를 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엔비디아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좀 싼 거는 있겠지만은 네. 저는 인텔은 주요 타겟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알파벳이나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가 아니고 AI 가속기를 하는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뭐냐면은 델이나 아니면 HP나 이런 업체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우디 3가 공개를 해가지고 원래는 H백 대비해서 모델 훈련에서 1.7배가 빠르고 이제 전력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AI 가습기 쪽, 그래서 슈퍼마이크로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델, 뭐 HP 이쪽에다가 좀 투입을 하려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를 엄청나게 무너뜨릴 가능성은 좀 저는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머스크가 필요한 게 GPU가 한 30만 개를 하셨나요? 30만 개. 근데 한 개가 한 1억 정도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H백 기준으로는 우리 환율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7천만 원? 7천만 원. 네. 그 정도 하는 와. 거고. 이번에 블랙웨이를 출시하다 보니까 인텔 가우디 3를 공개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은 블랙웨이를 더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7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30만 개면 7, 3, 21, 21조네요. 우리 돈으로. 그렇죠. 단순 계산만 하면. 우와. 대단하네. 그래서 TSMC가 어제 빠지지 않고 예. 상승했고 네네네. 그다음에 가이던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를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예전에 금광을 골드러시라고 했잖아요. 어허. 그 AI GPU에 대해서 예. 골드러시를 파는 것에서 이제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엔비디아. 근데 그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 그럼 그 곡괭이에 대한 주조를 하는 게 누구냐? 그럼 저는 TSM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TSMC도 수혜를 지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텔 가우디라든지 인텔은 파운드리가 있어서 네네. 사실 인텔은 뭐 가우디3를 자기 자체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AMD나 뭐 구글이나 아니면 메타라든지 자체 칩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려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럼 네. 어딜 걸 쓸 거냐? 지금 당장 인텔이 뭐 삼성보다 조금 뒤처진 역량이 있는데 그럼 TSMC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거든요. 네. 근데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테일러 쪽에는 조금 제한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럼 TSMC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그 주조를 하는 좀 TSMC를 좀 수혜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떨까요? AMD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저는 사업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다른- 생각하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네, 마이크론은 이제 메모리 업체다 네네네. 보니까 저는 이번에 HBM3E를 얼마나 양산을 빨리 시작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양산이 진짜 실제로 엔비디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네. 저는 이거는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에 MI300X를 출시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것도 지금 당장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긴 좀 제한적이기는 하다. 근데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리스크 없이 심리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은 저는 AMD나 그래요. TSMC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HBM3를 네네.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보다는 AMD가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너무 고점에서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고점 대비로는 한 10%가량 지금 조정된 네. 상태인 거잖아요, 주가 자체는. 그럼 6개월 전 차트를 보자면은 이제 예. 조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꺾이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네. 저는 심리적인 좀 부담감이 생길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은 이제 오늘 소화할 게 꽤 많습니다. 그러게요. 이틀 동안에 이제 미국 장 소화해야 되고 결국 결과적으로 나타난 달러 강세 그리고 시장 금리 급등 요거 하고 그저께보다는 어제 장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 이제 미국 증시도 조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뭐 21선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총선 결과도 이제 밤사이에 다 나왔고 거기다가 오늘 옵션 만기 뭐 쉽지 않은 예상입니다만 오늘 장은 개장 초부터 이렇게 뭐 상승 출발은 어렵다 봐야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동시효과 5분 남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 먼저 살펴보자면, 네네. 그러니까 운용사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이쉐어가 예. 있고, 그다음에 MSCI 그 한국 지수가 있는데 지금 MSCI 아이쉐어 MSCI 한국 ETF가 있기는 네. 합니다. 근데 한 마이너스 3.8% 정도 떨어진 모습들을 좀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3.8%?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상승 기조보다는 좀 불확실성을 피하자라는 회피 심리가 좀 더 많이 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기대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동시효과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해외 증시에서 운용되는 한국 증시 ETF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 근데 여기서 한국 증시도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미국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ETF를 사는 연동 부분들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뭐 실제 현물에서는 좀 방어할 수 있는 뭐 기관에 대한 자금들이나 아니면 개인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매도 간의 싸움에서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현물 시장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ETF 시장이랑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총선 결과 전후의 수익률을 보면 그렇게 큰 그러네요. 상관관계는 뭐 없어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네. 하기는 어렵네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각종 금융시장 관련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밸류업도 그렇고 금투세도 그렇고 이런 거는 약간 조금 제동이 걸리거나 시간이 걸리거나 요럴 아무래도 이제 정책 추진에 예. 있어서 이제 여러 뭐 이제 제동이 속도가 걸린다고 조금 둔화될 봐야겠죠. 수도 있고,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 시장 수익률과는 큰 상관이 없고. 일단 밸류 프로그램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까? 큰 영향은 큰 좀, 영향은 네. 없다? 왜냐면은 이 부분들은 자본 시장을 조금 선진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공통견해, 그러니까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네. 공통견해에 대한 교집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지금 5월달에 이제 그 간담회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쯤에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할 텐데 저는 공통 분모에서는 사실 큰 이견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도 해봐야겠죠. 테슬라 주가가 보니까 한 160달러 좀 지지하고 올라가나 싶더니 간밤에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본격적인 이제 추세 하락이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좀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최근에 살짝 올라오다가 예, 어제 조정을 또 예. 받기는 했었죠. 근데 저는 일단 1차적인 분할 매수 구간은 여전히 맞다라고 좀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 여기서 주가가 더 150달러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2차적인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테슬라 이슈부터 좀 업데이트 네. 해드리자면은 그 FSD가 전체 그 마일수가 있습니다. 전체 네. 마일수가 뭐냐면은 자율주행 웨이모나 크루즈나 이런 업체들은 자기 라이다를 돌려가지고 내가 이 전체 회사의 자율주행 차량들이 몇 킬로미터 돌아다니는지를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데이터가 테슬라는 FSD 같은 경우에 지금 10억 마일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로보택시 규제 승인에 필요한 마일수가 있습니다. 이 마일수는 몇 마일이냐면 60억 마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억 마일 돌파했으니까 50억 마일이 되겠죠? 근데 원래 4월 1일자로 제가 집계를 해본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딱 9억 마일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근데 10억 마일 돌파한 게 뭐냐면은 5일 만에 돌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난주 말쯤에 한번 돌파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10억 마일 그럼 9억 마일에서 10억 마일까지 돌파를 하는 게 5일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60억 마일 남은 거리가 이제 10억 마일 돌파했으니까 50억 마일이 좀 남지 않았습니까? 규제 승인까지. 그러면은 이걸 단순 계산하면은 이제
250일 정도가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250일 이후는 언제냐면 지난주 말 기준으로는 12월 12일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그 사이에 뭐라고 그랬죠?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발표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저 차트를 보면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가고 4월 달부터 갑자기 기울기가 엄청나게 그러네요. 각도가 꺾입니다.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발표했던 FSD 1개월 무료 체험. 네. 그러면 이거를 싹 다 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겠죠.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를 무료 체험을 시켜가지고 이걸 결제까지 전환하는 부분들. 두 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저는 교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걸 풀자마자 FSD 데이터가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순차적으로 계속 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규제 승인까지는 좀 더 12월 10일보다는 진짜 8월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빠른 회사는 일단 테슬라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을 좀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전기차 시장 여전히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네. 집계한 조사 자료를 좀 보자면은 미국 전기차 보급률이 2020년 말까지 그 25%에 이를 것을 여전히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0명의 예비 자동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42%가 이제 다음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로 구매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23%가 하이브리드 차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중요 내용들, 그러니까 사고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고 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테슬라 모델 Y가 덤프 트럭하고 하나 후방에서 추돌을 했습니다. 아, 네네. 네, 이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난 건데 덤프 트럭에 치여가지고 운전자 포함해서 동승자 총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걸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테슬라 모델 Y는 거의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가장 안전한 자동차들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덤프트럭하고 추돌난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광고 효과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FSD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고양이까지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게. 고양이. 네, 그러니까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인식하고 하는 방식인데 보시면은 윗단이 이제 실제 그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단이 이제 FSD에 들어가는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4발 달린 동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까만색 고양이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부분에서 테슬라 FSD가 어떻게 됐냐면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까만 고양이를 인식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비전 성능이 확실히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어요. 요즘 전기차가 팔리네 안 팔리네 뭐 수요가 좀 주춤해졌네 하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은 3월 달에 그 와중에 와 테슬라가 6,000대 가까이 팔렸네요. 모델 Y만. 이거는 아마 작년에 주문 넣으신 분들이 이제 받은 거. 네. 아. RWD 모델인데 근데 이제 인도되고 판매가 되는 거는 이번 달에 각 달마다 잡히다 보니까 네. 모델 Y 5,900대는 아직 수요 여전히 많습니다. 작년에 RWD 신청해가지고 보조금 확정나고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대기는 계속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타고 다니시는 게 모델 Y예요? 네네 저도 모델 Y입니다. 근데 이번에 모델 3 하이랜드가 국내 출시됐거든요. 저도 이거 출시하자마자 보러 가긴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잘 팔릴 것 같다. 이건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왜냐면은 일단 스피커성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테슬라의 가장 큰 예전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단차
단차 이거 너무 벌어지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감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실내 공간도 사실 이거는 뭐 각자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실내 공간이나 마감 면에서는 테슬라의 단점을 많이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행거리나 가격적인 측면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RWD 모델이 5,199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롱레인지 버전이 5,999만 원입니다. 근데 예전에 모델 3 롱레인지랑 RWD 모델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낮아진 금액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기차 살피고 나면 꼭 2차 전지도 살피는데 그렇죠. 예. 네. 실적하고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2차 전지 아직까지는 일부 그 뭡니까 뭐 최근에는 엔캠 같은 종목은 엄청나게 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던 뭐 양극재라든지 셀 업체 이쪽이 별로 아직까지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도 안 좋았어요.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근데 일단 북미 쪽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막 생산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2차 전지는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장기적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나는 몇 개월 안에 수익 보고 나올 거야 이 관점이면은 저는 2차 전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 저는 북미 투자가 지금 차례대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 중간중간 힘든 구간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나온 뭐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도 뭐 하이브리드 차를 좀 더 네. 만들겠다, 전기차를 좀 투자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전기차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투자해서 공장 삽두고 이제 AMPC 좀 받기 시작했는데 1분기 AMPC만 보자면 이제 1,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AMPC 제외하면 적자는 맞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많이 꺾인 거는 맞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전기차 수요 둔화보다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분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납품 가격이 하락을 한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이거는 저는 예전에 보면은 전통적인 정유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원유 가격 떨어졌을 때는 미리 비축해둔 재고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구간이 있는 거고 비싸게 샀을 때는 또 조금 더 하락분에 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저는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QA 증가가 더 지금은 PA 증가보다 QA 증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완성 그 배터리 업체들, 완성셀 업체들, 뭐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미국 투자에 북미 투자에 대응 잘하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극재 업체라든지 많이 오른 종목들, 엔캠이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노리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건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네, 일단 지금 많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많이 떨어진 업체들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비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도 주가가 괜찮았잖아요. 네, 네 이거는 아직까지 확 오르다가 좀 꺾인 부분들은 있는데 전고체는 일단 파일럿까지는 되고 있지만 생산되고 있지만 양산까지 가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통형 배터리도 그렇고 지금 3원계 배터리 여전히 좀 원자재 가격분에서는 하락이 압박이 있는 거지. 장기적으로 보자면 저는 우리나라 업체들 여전히 기회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37%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2,695포인트 출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4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3,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6%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7,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호가에서 뭐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대차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23,000원이고 기아는 반면에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9,900원. 셀트리온이 2%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177,600원. 포스코홀딩스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399,500원. 네이버가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9%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29,500원. 지금 뭐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이슈로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고 HLB, 알테오젠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 엔캠이 3%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355,500원. 그리고 HPSP가 2.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3,050원. 리노공업, 셀트리온제약 각각 2.5%, 5%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73,300원. 이오테크닉스가 3.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4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일단 오늘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하락 출발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훨씬 더 우세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의 낙폭이 조금 더 좀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예. 네. 그래도 지금 동시효과에 보이는 저 예상 체결지수 저 정도만 빠져도 네. 선방이라고 봅니다. 뭐 환율 상승폭이나 지금 우리 채권 시장도 금리가 많이 뛸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예.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는 네. 이제 막상 또 이따가 9시에 또 개장했을 때 10분 후에 또 어떤 모습일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오늘 장중 변동성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화요일장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리 자체가 뭔가 이제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심리도 있겠지만 이러다가 좀 시장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다 보니까 이게 네. 손바뀜이라든지 이런 교차 매물들이 굉장히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외국인들이 어떻게 우기느냐의 문제인데 네. 완력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우기느냐의 문제인데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어렵게 올라왔던 코스피 2,720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네요. 지금 저런 상황이라면은. 소장님이 그때 볼레벨 2,720은 보고 했고 2,720 방향이 올랐었으면은 결정될 거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타겟이 그래도 뭐 한 2,800, 한 50, 60까지는 이렇게 열려 있고 그래서 또 사실 여기저기서 2,800대 전망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고 합니다만 지금은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반도체는 그래도 또 견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호가에서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다만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지금 호가 예. 분위기로 봤을 때. 저 부분은 우리 TSMC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 우리 한국 반도체가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저 부분 우리 한 대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또 반도체 공장 HBM 네. 관련해서 공장 설립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인디애나주. 네, 예. 인디애나 쪽에 5조 2천억 원. 네, 예. 5조 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TSMC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 혜택이 좀 나왔습니다. 가이드가 이제 보조금이 66억 달러고 저리 대출이 한 50억 달러인데 그 인텔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인텔은 이제 미국 내에서 물이 그 완전 네. 그냥 1등 먹을 거야. 약간 이런 야심이 있기는 한데 인텔이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 개편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KPI도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텔이 받게 되면 보조금이 이제 85억 달러 수준이고 여전히 좀 많이 크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라는 의지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TSMC도 미국 총 투자액이 6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제 3공장 같은 경우는 2029년에서 2030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면은 여기는 이제 2나노 아니면 그 이후에 선단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선단 공장으로 좀 갈 겁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위주로 많이 가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일단 일반 차량용 반도체 이쪽은 뭐 10나노 이상급으로 좀 가다 보니까 선단 기술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AMD 이런 쪽을 많이 노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 쪽에 이제 5조를 투자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거든요. 이거는 후공정 쪽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징을 하는 건데 하이닉스가 인디애나 쪽에 그 건설을 하는 이유는 TSMC가 2021년에 이제 애리조나 팹을 건설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삼각편대가 좀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TSMC 미국 공장한테 맡긴다라고 하면 후공정 누가 할 거냐. 후공정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 팹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디애나 쪽에 만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좀 그 인력들도 있겠지만 예. 인디애나 쪽에 그 TSMC랑 삼각편대를 해서 우리 후공정에서는 HBM 쪽 우리가 다 할게라는 좀 야심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유가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 계속 유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뭐 석유화학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정유주 이런 쪽에서는 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석유나 이런 예. 흥구석유나 이런 뭐 중앙에너비스, 네. 예. 이 업체들은 사실 그 정유사라기보다 주유소를 네네. 해서 이제 호남권이냐 아니면 어디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건데 사실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이제 전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밸류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뭐 PBR이나 자산 가치는 많은데 주가의 밸류는 크게 받지 못하고 이런 테마성이 확 나올 때마다 받는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뭐 전통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수록 테마주가 부각을 받다 보니까 한국석유나 이런 유가가 상승할수록 좀 이런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주가적으로만. 주가적으로만. 근데 일단 지금 이스라엘이 뭐 지상전을 투입하겠다라고 뭐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휴전 협상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런 뉴스들이. 그래서 국제유가는 일단 90달러 선에서 공방을 많이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일단 작년 6월하고 11월 달에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 기조를 좀 예. 유지를 했지만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하루에 120만 배럴 원유 공급 늘릴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심하게 상방 압력을 좀 받을까라는 생각은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펙 플러스도 그러면은 지금 니네가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라는 건데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뭐 상방 압력보다는 이 공방전에서 좀 펼치지 않을까. 지금은 뭐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더라도 네.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하고는 조금 이 가격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 상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증산 캐파가 예상보다 높네라고 하면은 좀 하방 압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여쭤봤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뉴런머픽 쪽에서는 뭐 자람 테크놀로지 아니면 또 뭐 이오테크닉스 보니까 시가총액 순위도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왔죠.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또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예.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여러 장비 업체들도 이제 TSV 공정 이제 실리콘 통관하는 거죠. 이 통관 전국을 통해 가지고 누가 장비 만드냐라고 해서 수혜주가 계속적으로 좀 돌아가고는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뭐 기본적으로 뭐 유리기판이 아니더라도 기존 PCB에서도 결국에는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 HBM에 대한 TC 본딩 작업을 한미 반도체가 거의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나오는 수혜들은 뭐냐면은 니네 진짜 마이크론한테 납품해? 그러면은 얼마 정도 몇 대 정도 납품할 건데라는 게 가장 큰 건데 일단 한미 반도체는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답변하진 않았는데 예상 수주 규모가 이번 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00억이 넘는다라는 거. 그러면은 고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 GPU가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 보면은 HBM은 더 필요할 거고 적층으로 쌓다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요.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11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3%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6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10%대로 떨어진 상황. 오히려 그러니까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그 영향이 예상이 됐었죠. 지금 호가보다도 지금 출발 분위기는 조금 더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47% 떨어집니다. 2,663포인트, 지금 4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1% 하락입니다. 85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집니다. 82,500원. SK하이닉스가 지금 강보합권이네요. 183,3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8% 떨어집니다. 37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9% 하락합니다. 79만 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7% 떨어집니다. 67,900원이고요. 현대차가 2.4% 떨어집니다. 22만 2,000원. 그리고 기아도 3% 약세입니다. 10만 4,600원. 셀트리온이 1.27% 하락하면서 17만 9,0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8% 하락합니다. 39만 6,000원. 네이버가 0.6% 내림세로 18만 7,900원이죠. 이 가운데 정유주는 강세네요. 지금 S오일이 2%, 3% 강세입니다. 84,400원. 아무래도 지금 국제 유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석유도 1.3% 상승, 중앙에너비스도 1.9%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사실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봤던 한미반도체 오늘 2.4% 강세입니다. 13만 6,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강보합권, 하나마이크론, 제주반도체는 1% 안팎으로 조정 보여주고 있고요. DB하이텍은 1.4%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 떨어집니다. 23만 1,5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고 HLB가 0.6%, 0.4% 하락합니다. 9만 1,600원. 알테오젠 약보합권 17만 2,100원. 엔캠도 0.4% 하락 36만 1,500원. HPSP가 3% 약세입니다. 4만 3,0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0.6% 떨어집니다. 25만 원. 셀트리온제약이 1.4% 하락으로 9만 4,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9% 하락합니다. 17만 4,800원이고요. 이오테크닉스가 1.7% 하락 24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라든지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운주가 강세입니다. 흥하해운이 지금 9% 강세입니다. 3,8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2% 이상 올라갑니다. 1,924원에 거래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임지수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모멘텀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펜오션이 0.7% 올라갑니다. 오늘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흥하해운 지금 10% 이상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해운주 말고는 뭐 정유주 관련주도 올라가고 앞서 보셨죠. 그 밖에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뭐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종목 간에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롭틱스가 지금 1% 이상 올라가고요. HB테크놀로지가 6% 강세입니다. 3,640원이고요. JNTC가 1.8% 상승 18,630원. 그리고 기가비스가 0.6%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에 엮여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다시 한번 이제 피롭틱스가 좀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장에서는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오늘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 대비로 한 5배가량 많아요. 그리고 뭐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이 한 290개 정도고 하락하는 종목이 1,167개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세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지금 개인이 150억 원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 1,070억 원 매수 우위. 이 가운데 기관 투자자가 1,17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20억 원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각각 55억 원, 3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환율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론 환율 오늘 급등하네요. 10원 10전 상승한 1,36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이로써 연고점을 또다시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환율도 좀 불안하고 달러 강세 이어지고 여러모로 증시 자체는 지금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환율은 네.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 특히 이제 달러엔하고 발맞춰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계속해서 엔원 환율을 보고 있는데 예. 엔원이 그냥 100엔당 890원 우리가 늘 보던 레벨이에요. 그러니 바깥에서 이렇게 달러 강해지는 만큼 우리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예전처럼 무슨 뭐 환율이 글쎄요 이제 애매해지는데 채권 시장은 많이 밀리네요. 10년물 같은 경우에 원빅이 빠지면서 선물 가격 기준으로 112.43에서 111.43 그냥 원빅이 빠지고 등락률로는 마이너스 0.9% 이렇게 돼. 아마 지금 각 시장마다 우리 외부도 외부지만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한 계산기 두드리기가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채권 시장만 하더라도 제1감으로 떠오르는 구간이겠어요. 앞으로 또 추경 요구가 상당히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또 다수당을 차지한 유지하고 있는 이제 야권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거는 뭐 수급 측면에서 압박이 되고 또 이제 총선 끝났으면은 부동산 쪽 관련해서 그동안 이렇게 그럭저럭 덮어왔는데 오늘 뭐 관련 기사들도 조금씩 이제 그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달러 엔화 약세가 니케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니케이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아니 이 가운데 안철수 관련주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안랩하고 써니전자. 물론 정치 테마주긴 합니다만 네. 네, 총선 이후로 지금. 당선돼서 그렇겠죠. 지금 그다음에 그 당선된 거하고 주가하고 상관관계를 따지면 딱히 가끔씩 정민회가 이렇게 모르는 근데 척 오늘 하신다. YBM넷도 상승하는 이유가 이준석 후보 당선되고 그렇죠, 나서 예. YBM넷이 사실 이준석 후보 관련주고 그다음에 사실 방송에서 전 정치 테마주를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죠. 사실 네. 뭐 정말 트레이딩도 아니고 거의 스캘퍼 수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손실 보면은 갑자기 손실 예. 봐가지고 사실 저는 정치 테마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서 이런 것만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이렇구나. 네, 그냥 뭐 일성건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써니전자 이제 상한가네요. 네, 그 상승하다가 쭉 빠진 것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준석 관련주들도 뭐 YBM넷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기는 했었는데 저는 뭐 지금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기보다는 조금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시장에 그냥 그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대응을 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쪽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금융지주 쪽은 좀 네.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오늘 금융주들 많이 떨어져요. 다만 이제 양봉 그 대신 양봉. 이에요. 예, 네. 양봉. 뭐 이게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돌려놓는 예, 모습들은 돌려놓는 모습들. 보여주고는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요즘에 금융주에서는 좀 돌연변이 이제 제주은행이 이상하게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은 네. 해지 관련주들로 좀 받아들입니다. 해지 관련주. 네, 해지 관련주들. 은행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제주은행이나 이런 업체들이 그 예전에 약간 엘컴- 인수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제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네. 안 나긴 하는데 제주은행이 시장에서는 지금 해지 관련주들로 묶이거든요. 그래서 엘컴텍 이런 종목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 순환매가 이렇게 쫙 도는 거죠. 엘컴텍도 금 관련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가 살짝 상승을 했었을 거예요. 지금은 뭐 보합권이기는 한데 지난주 이제 4월 8일 날 금 관련주 금이 또 뭐 최고치 뭐 기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3천 얘기 나오죠. 네, 그다음에 그 원자재 관련주들 예.
이구 산업이라든지 풍산. 그러니까 풍산은 저는 조금 두 가지가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리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155mm 포탄 관련주들. 이게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원해주는 155mm 포탄이 이제 동난 거죠, 아예. 근데 생산을 다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생산 캐파를 늘릴 수는 없고 그러면은 요청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인 거죠. 그러면은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뭐 미국 들어가서 가든지 뭐 수출은 어쨌든 하다 보니까 풍산이 좀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금요일이 아닙니다. 화요일 날 총선 전에 이제 9%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다. 그래서 시장에는 지금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좀 해지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달리던 말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주들, 뭐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보니까 지금 다시 양봉이고 막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 뭐 제주 반도체는 오히려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전반적으로 좀 대기 매수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가장 반도체에서 핫한 건 이제 유리기판 쪽이다 보니까 유리기판에 대한 너무 급등한 부분들은 사실 급락을 맞는 거는 전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HBM 쪽은 수혜는 좀 계속 보지 않을까 하는데 주가 레벨 측면만 보자면은 부담스럽기는 하다. 그래서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갑자기 쭉 가다가 지금 살짝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워낙 대장이다 보니까 아까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리다가 맞아요. 일단은 그 TSV 공정에서 연결하는 작업에는 이제 필수적이다 보니까 이 TC 본딩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만들다 보니까 마이크론에도 납품을 하면 레퍼런스가 이제 더 뛰어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인디애나 팹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 그래 어드밴스 패키징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 팹에서 할 건데 그럼 TSMC가 만들고 후공정 패키징은 SK 하이닉스에서 하는데 장비 누구 거 쓸 거냐? 그럼 당연히 장비 또 한미반도체 거 쓰겠죠. 미국 쪽으로 또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장기적인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소비주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 보면 명동 가면은 중국인 관광객 굉장히 많아진다 해가지고 또 화요일 날도 보면은 뭐 피부 미용 쪽이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상승 탄력을 좀 받는 듯한 모습이고 물론 이건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하고 이제 화장품하고는 좀 나눠서 봐야 되긴 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VT가 쭉 쌌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파마 리서치를 조금 저는 유망하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4분기에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1분기 때부터 이제 쭉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4분기 때 조금 그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영업이익이 예상보다는 좀 낮아진 부분들은 있기는 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 제품이나 색조 화장품 제품들은 좀 계속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화장품 하면 뭐다?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중국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2021년에 중국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화장품에서는 53%였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에 기대지 않으면은 우리 실적 안 나와요 이거였는데 지난해에는 32%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이제 3월달, 4월 끝났으니까 3월달 수출입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3월달, 1월부터 3월까지를 보자면은 중국에 대한 화장품 수출 의존도가 26%로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 그러면 수출액이 감소를 했어? 이건 또 아니거든요.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2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YOY 기준으로 21%가 상승을 했다는 건데 총량은 늘어났는데 중국 쪽 의존도는 낮아졌다는 거죠. 이거 흡수가 어디로 됐냐면 북미나 일본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좀 많아진 거죠. 이제 중국 없이도 우리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따이공들이 많이 와서 화장품을 가져가야 됐다라고 하면은 따이공들이 안 가져오면 따이 뭐요? 따이공. 네, 따이공. 보따리상인들. 보따리상. 보따리상. 네, 보따리상 따이공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가져가서 중국 현지에서 팔아야지만 우리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수출 물량이 있는 건데 이게 아니고 이제는 뭐 미국 쪽이나 일본 쪽도 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뭐 일본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좀 VT나 이런 거를 보면 알거든요. 일본 쪽 시카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네. 시카 크림에서 VT가 조금 유별난 건 뭐냐면은 통증인 거죠. 그러니까 모공의 마이크로 니들을 네. 좀 흡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스킨케어나 아니면은 뭐 세럼 같은 거를 더 흡수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공 속에 직접 침투를 해서 이거 효과 좋다라는 게 이제 확산이 된 거고 이게 다이소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품절, 올리브영 품절 이렇게 된 거고 파마리서치 같은 거는 이제 PDRN 주사나 네. 아니면은 스킨케어도 있기는 하거든요. PDRN 같은 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픕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전신 마취까지 하고 받았다던데. 전신 마취. 수면 마취일 겁니다. 수면 마취인가? 전신 마취면 큰일 나고요. 수면 수면 마취. 그렇겠지. 수면 마취, 전신 마취는 우리 사실 한 대표는 마취 안 하고 하시죠? 저는 마취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마취 크림만 바르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네. 아파요. 그래서 눈물을 찔끔 이렇게 주르륵 흘릴 정도로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 받는 그 니즈는 계속 많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스킨 부스터 시장은 계속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중국인들이 방한하는 추이를 보자면은 1월 달에 28만 명이었고 2월 달에 34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YY 기준으로는 1월 달에는 1000%가 증가를 한 거고 2월 달에는 640%가 증가를 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에서 PDRN 주사가 한 번 ECC 받는데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20만 원대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은 아마 우리나라 들어와서 피부과 시술을 받고 가는 니즈가 굉장히 좀 많을 거다. 네. 왜냐면 100만 원하고 20만 원 차이는 좀 꽤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요는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세점 판매는 일단 동남아 쪽으로 파마리서치는 좀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2월 달에 리엔톡주라고 그러니까 품목허가를 좀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게 2024년 하반기에 이제 출시가 될 건데 뭐 중남미양 쪽으로 수출이 발생되다 보면은 저는 뭐 앞으로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 제품들하고 색조 화장품 제품들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 ODM 업체들까지. 네. 근데 ODM 업체들 중에 좀 특화된 업체들이 있어요. 그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업체들 말고도 중소형 업체들 중에서 와 진짜 잘 만든다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CNC 인터내셔널 이런 네. 쪽. 한 대표는 뭐 테슬라보다도 화장품 미용기기 오면 더 달리셔. 왜냐면 많이- 직접 경험을 많이 그러시니까. 주가가 또 이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죠. 차수 세려고 마취 안 하는 남자잖아요. 차수 세려고. 아예 좀 네. 자,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더니 또 오늘장에서는 달러원 환율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환율 시장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달러 환율이 이번 주 심리적 마지노선이다라고 여겨졌던 1,350원을 훌쩍 넘어섰고 오늘은 또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환율 변동성은 왜 이렇게 커진다라고 보시나요? 네, 올해 안정화를 기대했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4월 8일 이후 1,350원을 상회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의 고용시장이 뜨겁습니다. 올해 3월 미국의 실업률은 3.8%로 전월 3.9% 대비 하락했습니다. 또한 3월 신규 비농업 취업자 수는 30만 3천 명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20만 명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뜨거우면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지고 경기 과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어제 올해 3월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었는데 3.5%로 전월의 3.2%에서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4%를 상회한 수치이자 작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고 있고 고용시장마저 뜨거우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금리 인하 횟수도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부담으로 이제 증시 조정도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주식시장에도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의 상승은 경기 둔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선호가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에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4.5%를 상회하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97%까지 올라가 5%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 호황, AI 투자 확대,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S&P와 다우지수 모두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채금리가 높아질수록 미국 증시에 대한 유동성 유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시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을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는데 미국 FOMC 점도표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내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네, 4월 11일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통화정책의 사전 안내 지침이라고 불리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워드 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해주는 소통 수단입니다. 미 연준의 경우에는 향후 기준금리 수준의 향방을 알 수 있도록 3개월마다 금리 전망치를 시각화한 점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점도표는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금통위 위원들의 의견을 한국은행 총재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향후 금리 방향성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금통위에서는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내수 부진을 이유로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난 2월 이후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금통위 위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1% 큰 폭으로 하락했고 건설 투자가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밤사이에 달러엔 환율이 153.20 근처까지 갔다가 현재는 뭐 152.84인데 이게 152엔을 넘느냐 마느냐 고민하던 게 지금 어제는 CPI에 더불어서 153엔도 올랐었고 지금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또 계속해서 구두 개입 중입니다. 엔화 급락에 필요한 조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BOJ 추가적인 또 금리 인상을 또 예상해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주요 투자은행에서는 올해 3분기에 일본 중앙은행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인상했지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엔화가 여전히 달러당 150엔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저가 지속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미국과 일본 간 정책금리 차이는 5.5%포인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엔저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3분기에 한 차례 더 정책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한 0.1에서 0.2%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바로 과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이 오갈 때는 신고를 하고 자료도 남기고 또 그에 따른 이자나 세금을 꼭 내야 하죠. 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것이 또 이 세금 관련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네. 자,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김지연 세무사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세무사님, 이 증여세 요거 이제 낼 때 아무래도 공제 한도 요걸 갖다 다들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증여세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과연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될까에 네, 예. 대한 부분인데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크게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증여공제입니다. 예.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는 6억,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그다음에 미성년자인 직계 비속은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라고 어허. 하는 부분인데요. 이 금액을 꼭 기억을 하셔서 증여를 예. 고민을 하실 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한테 6억 이내로만 증여하면 세금 없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죠. 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10년이라는 기간인데요.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내가 증여를 하고 증여를 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부터 10년의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세금 없이 6억, 5천만 원, 2천만 원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증여에 그치지 마시고 꼭 신고를 하셔야 이 10년이라는 기간의 합산을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 이 점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허, 네. 예. 그러니까 10년마다 이제 공제 한도가 돌아온다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자식한테 10년에 미성년일 때 2천만 원씩 20살까지 2번 4천만 원 그리고 30살까지 10년 5천만 원 하면 9천밖에 안 돼요. 태어나서 2천만 원, 10살, 11살 때 2천만 2천만 원, 원? 20살에 5천만 원, 그리고 30살까지 5천만 원을 증여를 하면 원금을 1억 4천만 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원금 1억 4천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너무 기간 대비 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원금이 복리로 저희가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3% 예금금리로만 투자가 된다라고 해도 2억 원이 넘는 돈이 30살이 돈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 살 때부터 바로 그러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2천만 원 증여하고 네. 신고하고 네, 11살 때 증여하고 신고하고 그렇죠. 네, 단순히 증여에 그치고 통장 이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를 하는 게.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혼인 증여 공제라는 결혼할 때, 부분이 예. 신설이 돼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가 결혼 시에 기존의 공제 대신 추가로 1억씩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거주자 자녀가 혼인 전후로 2년 이내에 직계 존속한테 증여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 사는 자녀분들한테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혼인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인해서 기존에 5천만 원 증여를 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양가에서 1억 5천씩 총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 또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돌아온다라는 걸 활용해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미리미리 좀 증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또 현명한 계산법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재산 공제 예. 2천만 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셨다가 네네. 내가 조금 더 자녀한테 스마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바로 네. 유기정기금 증여라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유기정기금. 네, 유기정기금이라는 뭐냐면 내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10년의 단위로 먼저
증여를 하겠다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럼 이거는 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또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을 네. 계산을 하면 지금의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의 가치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달 18만 9천 원을 네. 10년간 적립한다면 그 부분이 바로 현재 가치로 2천만 원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절대적인 금액 차이로는 268만 원의 이득금을 더 증여를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결국 내가 목돈으로 자녀들한테 2천만 원을 주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 또 2천만 원보다는 그래도 268만 원 정도 해당하는 13% 정도를 더 많이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께서는 바로 이 유기정기금을 활용을 해서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매달 정해진 자녀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셔서 자녀가 해당하는 자금을 펀드라든지 아니면 주식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목돈으로 2천을 주느냐, 이거를 다달이 18만 9천 원씩 주느냐. 네. 그 차이네요. 10년 동안 268만 원 추가 적용 효과. 네. 1년에 한 30만 원씩 그냥 이렇게 지켜주죠 뭐. 이게 어렵습니까 그게? 물론 이렇게 네. 1년에 30만 원씩 이렇게 통장에서 ATM기에서 뽑아서 네. 주시는 네. 경우도 네. 가능하겠지만 네. 결국 절세라고 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저희가 신고해야 될 부분은 신고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거기 안에서 자녀가 뭔가 자산을 네. 취득할 때 이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미리미리 이제 뒷받침되면 좋겠죠. 네, 결국 이 근거 자료가 명확해져야 나중에 자녀분들께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확실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어린이들 중에 또 자산이 꽤 있어요. 네. 자기도 모르게 펀드 가입돼 있고 주식 사져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근데 이거 어린 자녀들의 자산 관리 이걸 갖다가 그러면 금융당국이나 과세당국에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법에서 상의 증여의 과세 체계는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예전처럼 내가 직접 자산을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네.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게 아니라 타인의 기여분에 대한 부분도 증여에 포함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현재 세법의 추세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한테 현금으로 증여하고 부모님들이 실제 주식을 운용을 하시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증여세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자녀분들과 협의를 해서 주식을 구입을 하시고 네. 또 자녀분들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서 네. 이제 주식을 선택하셔서 그러게요.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자녀분들이 주체적으로 어떠한 주식 종목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녀한테 주식에 대한 부분을 증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처럼 현금을 증여하셔서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아예 부모님이 주식을 구입을 하셔서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하시는 부분이 향후에 발생할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내가 기여했다, 부모가 기여했다라는 게 아니라서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과세당국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올라가서 이게 주식 가치가 상승한 거다. 그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 주식 가치가 상승할 거를 내가 구입을 그렇죠. 해서 이 네. 자산을 증여를 해준 거기 때문에 네. 그 향후의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보통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부모님들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결혼을 하시거나 예. 창업을 하실 때 자녀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분들이 등기되는 자산을 구입을 하거나 할 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결국 자녀한테 내가 돈을 그냥 빌려주느냐, 정말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자녀한테 돈을 정말 빌려준 경우다라고 하면 차용증을 써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내가 자녀한테 얼마의 금액을 빌려줬다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차용의 기간이라든지 금액 그리고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두셔야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국세청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금액입니다. 네. 과연 이 금액을 자녀가 상환할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자녀한테 정말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가장해서 돈을 빌려준 예. 것인지를 국세청에서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도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야 돼요?
네,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달이 인정 이자를 지급하고 부모한테. 네, 맞습니다. 예, 그냥 4.6%. 네. 혹시나 시간 때문에 못 여쭤볼까 봐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 어렵긴 하지만 또 이제 취업이 만만찮다 보니 또 이제 창업 준비하는 또 젊은이들 많잖아요. 네, 많죠. 부모 입장에서 이제 돕고는 싶은데 이게 또 이제 증여세 이런 게 또 이제 걸리니까. 근데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좀 이 증여세 부분이 유연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취업 대신에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예.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세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 공제를 네.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하. 네, 5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최대 50억까지는 10%의 세율로만 창업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그래도 업종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 업종에 대한 부분과 요건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나이에 대한 요건도 있고요. 아, 그래요? 60세 이상의 부모님께서 예. 18세 이상의 자녀한테 예. 해당하는 증여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 내가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2년 이내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받은 금액을 4년 이내에 창업 자금으로 다 소진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요건들을 명백하게 갖추셔야 바로 이렇게 세금 없이 창업 자금을 5억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그런 있다라는 거다 장점이 증빙 있죠. 자료를 남겨놔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요건을 지켜야 거기에 따른 혜택도 문제없이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업종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 업종에 맞는 창업. 네,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행산업 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부분도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락실 같은 거 창업하면은 안 된다. 네, 아.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병원도 해당이 안 되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 대를 걸러서 세대를 생략하고 하는 증여 있잖아요. 아, 네. 이게 또 증여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를 이것도 좀 그런다면 알려주세요. 아들한테 줄 걸 그냥 손자한테 주는 거? 예. 네, 맞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증여하는 시점이 예. 증여자의 나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네네. 실정입니다. 70대의 부모님이 50대의 자녀한테 증여하는 통계가 굉장히 건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호, 그러네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자산을 받은 50대의 자녀분들 또한 내 자녀한테 어떻게 물려줄까를 고민하는 고민스러워지네요. 네,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내가 자녀한테 주고 손자녀한테 줄 걸 자녀를 건너뛰고 바로 손자녀한테 주는 이 부분을 바로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네. 예.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가 손자녀한테 줄 때 증여세는 회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증여세를 회피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네. 내가 할아버지가 원래 손자녀한테 줘야 될 세금의 30%를 할증을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자녀를 통해서 손자녀한테 주는 게 유리한지 네. 아니면 내가 바로 손자녀한테 주면서 30%의 할증 과세를 받는 게 유리한지를 미리 꼭 계산을 해보시고 증여를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손자한테 준다고 아들이 그 자기 아들한테 가는데 그거 갖고 막 부모한테 막 화내고 이러진 않겠죠, 설마?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증여나 상속에 대한 과세 체계가 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50대 분들은 약간 끼인 세대인 것 같아요. 끼인 세대. 그냥 자산이 통과하는 세대. 아하. 네, 그러다 보니 이 자산에 대해서는 손자녀한테 바로 증여를 하는 부분들도 네, 많이 좀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손주분한테 바로 증여하세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그래도 좀 빠르게 낙폭을 좀 줄여내고 있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저가 매수에 나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